저는 국제의료기구 긴급대응팀에서 10년간 일해온 엘리사 워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고정관념이 완전히 바뀐 경험에 관한 것이에요. 어떻게 저 작은 장비 하나가 300명을 살린다고요?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날 제 자존심이 무너졌어요. 10년간 쌓아온 자신감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거든요. 중동 지역의 극심한 폭염 속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모든 기존 장비가 무용지물이 된 상황에서 한 작은 나라의 기술팀이 조용히 나타났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진정한 실력이 무엇인지, 겸손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 하루였죠. 여러분도 선입견 때문에 놓친 소중한 기회가 있나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 이야기는 실제 인물이나 기관과는 무관함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엘리사 워커, 국제의료기구 긴급대응국 소속 수석 의사입니다. 런던 의과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현장 경험 11년을 쌓아온 베테랑이에요. 아프리카 에볼라 사태, 동남아시아 쓰나미 참사, 남미 지진 현장까지 안 가본 곳이 없죠. 그날도 중동 지역 폭염 참사 현장의 총지휘관으로 파견되었을 때 저는 완전히 확신했어요. 이번에도 제가 컨트롤하면 해결될 일이라고 말이죠. 가슴 깊숙이 자리 잡은 우월감이 있었거든요. 런던에서 받은 최고의 교육, 서구 의학의 체계적인 시스템, 그리고 풍부한 실전 경험까지 공항에서 전용기에서 내릴 때부터 느꼈어요. 이미 현장에 도착해 있던 각국 의료진들의 시선을 말이죠. 존경과 기대가 섞인 그런 눈빛들이었어요. 저는 어깨를 쭉 펴고 당당하게 걸었습니다. 하지만 처음 마주한 아시아 기술팀의 모습을 보고 솔직히 좀 우습게 봤습니다. 키도 작고 말수도 적은 그들이 작은 컨테이너 하나 끌고 와서는 조용히 구석에 자리를 잡더라고요. 마치 소풍 나온 학생들 같았어요. 현장 브리핑을 받는 순간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온도가 56도까지 올라간 전례 없는 폭염이었거든요. 습도는 거의 제로에 가까웠고 모래바람까지 불어서 시야 확보도 어려운 상태였죠. 이미 수백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었어요. 기존 냉각 장비들은 모두 고장나기 시작했어요. 극한의 열기를 견디지 못한 거죠. 발전기마저 멈춰서는 상황에서 의료진들은 점점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저는 즉시 본부에 추가 장비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아시아팀은 여전히 침착했어요. 마치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팀장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차분한 표정으로 팀원들과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죠. 저는 그때만 해도 그들이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서구팀 의사들과 긴급 회의를 했어요. 모두들 심각한 표정이었죠. 독일팀 책임자가 말했어요. 이런 극한 상황에서는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프랑스 팀도 동의했죠. 결국 우리 서구 의료진들이 중심이 되어 대응해야 한다는 결론이었어요. 그때 아시아 팀장이 저에게 조용히 다가왔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정말 겸손한 목소리였죠. 하지만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뭘 도와줄 수 있을까?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짜증도 났어요. 이런 심각한 현장에 경험 부족한 팀을 보낸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차라리 그 자리에 경험 많은 서구팀이 하나 더 왔으면 훨씬 도움이 되었을 텐데 싶었어요. 밤이 되어도 온도는 크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40도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환자들은 계속 늘어났고 의료진들도 하나둘씩 탈진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아시아팀은 여전히 자신들만의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급하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은 그야말로 일정한 리듬으로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죠. 저는 그런 모습이 답답하기까지 했어요. 이런 긴급 상황에서 저렇게 여유로울 수가 있나 싶었거든요. 다음 날 새벽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어요.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서 58도까지 치솟았거든요. 공기가 뜨거운 용광로 같았어요.
숨을 쉴 때마다 폐가 타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이건 정말 인간이 견딜 수 있는 한계를 완전히 넘어선 상황이었어요. 저는 비상용 냉각 텐트 안에서도 땀이 비오듯 흘렀어요. 의료복이 완전히 젖어서 몸에 달라붙었죠. 다른 의료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프랑스 팀 의사는 아예 탈진해서 링거를 맡고 있었고 독일 팀도 교대로 휴식을 취해야 했어요. 기존 장비들은 하나둘씩 멈춰서기 시작했어요. 냉각팬이 먼저 고장났고 이어서 압축기까지 과열로 정지했죠. 예비 발전기마저 연료 부족으로 멈춰섰어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마치 문명의 이기들이 모두 항복 선언을 한 것 같았죠. 환자들의 상태는 시간이 갈수록 악화되었어요. 탈진으로 쓰러지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났고 체온이 42도를 넘나드는 위험한 환자들도 속출했어요. 저는 본부에 긴급 지원을 요청했지만 답변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뿐이었죠. 그 순간 정말 무력감을 느꼈어요. 11년간 쌓아온 모든 경험과 지식이 이 극한 상황 앞에서는 별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최첨단 장비도 체계적인 매뉴얼도 모두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어요. 다른 서구팀 의사들과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어요. 모두들 절망적인 표정이었죠. 독일 팀장이 말했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고, 교과서에도 없는 일이라고 말이에요. 저희는 모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아시아팀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오히려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작은 텐트를 치기 시작했는데 그 모습을 보니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지옥 같은 상황에서 저 작은 텐트로 뭘 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텐트 안에서 뭔가를 꺼내는 소리가 들렸어요.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전자음 같은 것들이었죠. 저는 호기심 반, 냉소 반으로 지켜봤어요. 과연 뭘 꺼낼지, 또 어떤 허접한 장비를 가져왔을지 궁금했거든요. 드디어 그들이 꺼낸 장비를 봤어요. 생긴 건 정말 평범한 냉각 장치 같았어요. 크기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디자인도 화려하지 않았죠.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어요. 냉방기 하나로 이 지옥 같은 현장을 막겠다는 건가 싶었거든요. 장비에는 제가 처음 보는 회사 로고가 붙어 있었어요. 아시아 문자로 된 브랜드명이었는데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이름이었죠. 저는 동료에게 속삭였어요. 저 브랜드 들어본 적 있어요? 동료도 고개를 저었어요. 프랑스 팀 의사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우리가 최첨단 독일제 장비로도 못하는 일을 저걸로 하겠다는 건가요? 저도 동감이었어요. 현실 감각이 부족한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시아팀의 준비 과정을 자세히 보니 뭔가 달랐어요. 모든 움직임이 정확하고 체계적이었거든요. 마치 수백 번 연습해본 것처럼 완벽하게 동작하고 있었어요. 그들만의 매뉴얼이 있는 것 같았죠. 팀원들 간의 소통도 인상적이었어요. 큰 소리를 내지 않고도 서로 완벽하게 호흡을 맞추고 있었거든요. 한 사람이 손짓만 해도 다른 사람이 바로 알아차리고 움직였어요. 정말 오랫동안 함께 일해온 팀이라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조금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과연 저들이 뭘 하려는 걸까? 그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하지만 여전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결과를 봐야 알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시아팀이 장비를 완전히 설치하고 가동을 시작했을 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하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서 텐트 안을 들여다봤죠. 그리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컨테이너 내부의 온도가 정확히 26.5도로 표시되고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온도계가 고장난 줄 알았어요. 바깥이 58도인데 안쪽이 26도라니 말이 안 됐거든요. 하지만 실제로 텐트 안에 들어가자 정말로 시원했어요. 마치 에어컨이 빵빵하게 틀어진 실내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었죠. 더 놀라운 건 습도까지 완벽하게 조절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바깥은 거의 사막 수준의 건조함인데 텐트 안은 적절한 습도가 유지되고 있었죠.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목이 촉촉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아시아 팀장이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스마트 냉각 의료 시스템이라고 하더라고요. 단순한 냉각기가 아니라 환자 맞춤형 치료 환경을 만들어주는 시스템이라는 거였어요. 화면을 보여주며 더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환자가 들어오면 자동으로 생체 신호를 스캔한다고 하더라고요. 체온, 심박수, 혈압, 수분 손실 정도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그에 맞는 최적의 치료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거였어요. 저는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그런 정교한 기술이 정말 가능한 건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첫 번째 환자가 들어왔을 때 직접 확인할 수 있었어요. 심각한 열사병으로 의식을 잃은 중년 남성이었죠. 환자가 침대에 누우자마자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센서들이 환자의 몸 상태를 스캔하더니 화면에 상세한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체온 42.3도, 심박수 분당 130회, 혈압 위험 수준까지 모든 게 실시간으로 표시되었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스템이 자동으로 냉각 강도를 조절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강하게 시작했다가 환자의 체온이 내려가면서 점점 부드럽게 변했죠. 마치 숙련된 의료진이 직접 조절하는 것 같았어요. 더욱 놀라운 건 개별적인 대응이었어요. 같은 열사병 환자라도 나이, 체중, 기존 건강 상태에 따라 완전히 다른 치료 프로토콜이 적용되고 있었거든요. 정말 맞춤형 치료였어요. 몇 분 지나지 않아 환자의 상태가 눈에 띄게 호전되기 시작했어요. 체온이 안정권으로 내려갔고 심박수도 정상화되었죠. 가장 놀라운 건 환자가 의식을 회복한 거였어요. 저는 정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아시아팀 의사가 설명해줬어요. 반도체 열 분산 기술을 의료 분야에 응용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컴퓨터 칩에서 열을 효율적으로 배출하는 원리를 인체에 적용한 거라는 거였어요.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였죠. 전력 소모도 최소화되어 있었어요. 일반 냉각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전력으로 이런 효과를 내고 있었거든요. 덕분에 작은 배터리만으로도 몇 시간씩 작동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세 번째 환자들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어요. 다른 팀에서 포기하다시피 한 중증 환자들이 아시아팀 텐트에서는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죠. 이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건 단순한 냉각 장비가 아니라 완성된 의료 시스템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의료 기술과 공학 기술이 완벽하게 결합된 차세대 솔루션이었어요. 다른 서구팀 의사들도 하나둘씩 아시아팀 텐트 주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결과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생존율, 회복 속도, 치료 효과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2시경 제가 맡고 있던 중환자 구역에 응급 환자가 들어왔어요. 40대 여성으로 심각한 열사병 증상을 보이고 있었죠. 체온이 43도까지 올라가 있었고 의식도 반쯤 잃은 상태였어요. 맥박은 분당 150회를 넘나들고 있었고 호흡도 매우 불안정했어요. 저는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어요. 먼저 수액을 투여하고 해열제를 투입했죠. 그런데 환자의 상태가 예상보다 빠르게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쇼크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순간 저는 판단 실수를 했어요. 너무 성급하게 강한 해열 처치를 시도한 거죠. 평소 같으면 절대 하지 않았을 실수였는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아시아팀의 놀라운 성과를 본 후 조급한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환자의 체온을 너무 급격하게 낮추려고 시도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환자의 심장에 무리가 갔던 거죠. 갑자기 심전도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심박수가 급격히 불규칙해지더니 결국 심정지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고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11년간 수많은 응급 상황을 겪어봤지만 제 판단 실수로 환자가 위험에 빠진 건 처음이었거든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어요. 가슴 압박을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죠. 제발 돌아와 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속으로 계속 반복했어요. 다른 의료진들도 달려와서 도와줬지만 소용없었어요. 30분간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결국 환자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심전도는 평평한 직선만 그어줄 뿐이었죠. 저는 그 순간 정말 무너져 내렸어요.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주저앉고 싶었어요. 동료들이 저를 위로했어요. 최선을 다했다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해줬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처치했다는 걸 말이에요.
좀 더 신중했다면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텐트 밖으로 나갔어요. 다른 사람들과 마주할 용기가 없었거든요. 특히 아시아팀을 보면 더욱 부끄러웠어요. 그들은 모든 환자를 살렸는데 저는 한 명을 잃었으니까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눈물이 흘렀어요. 의사가 된 이유를 생각해봤죠. 사람을 살리고 싶어서 의사가 된 건데 오히려 제 실수로 한 생명을 잃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어요. 그때 누군가가 조용히 제 옆에 앉았어요. 돌아보니 아시아팀의 간호사였어요. 김수진이라고 자기소개를 했던 분이었죠. 말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더라고요. 그 작은 배려가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요. 김수진도 저를 재촉하지 않고 그냥 곁에 있어줬죠. 그 침묵이 오히려 위로가 되었어요.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먼저 입을 연 건 김수진이었어요. 엘리사, 괜찮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혼자 짊어지지 않아요. 그 말을 들으니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한 번에 터져나왔어요.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 펑펑 운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김수진은 제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어요.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었죠. 그 손길에서 진짜 위로를 느꼈어요. 말로 하는 위로보다 훨씬 깊이 마음에 전해졌거든요. 한참 울고 난 후에 김수진이 말했어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한 번의 실수가 당신의 모든 걸 부정하지는 않는다고 했죠. 그 말이 정말 필요했던 말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음을 추스르고 아시아팀의 스마트 냉각 시스템을 더 자세히 관찰해 보기로 했어요. 김수진의 격려 덕분에 다시 일어설 용기를 얻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놓치고 있던 부분들을 배워보고 싶었어요. 시스템이 환자의 심장 박동을 분석하는 방식이 정말 정교했어요. 단순히 맥박수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박동의 강도, 리듬의 미세한 변화, 심지어 감정 상태까지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아시아팀 의사가 자세히 설명해줬어요. 심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환자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고통이나 불안감도 심박 패턴을 통해 읽을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치료도 단순히 증상만 보는 게 아니라 환자의 전체적인 상태를 고려한다는 거였죠. 모세혈관 수축 패턴 분석도 놀라웠어요. 체온 조절 과정에서 미세한 혈관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적외선 센서로 실시간 관찰하고 있었거든요.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냉각 강도를 세밀하게 조절하는 거였어요. 너무 급격한 냉각으로 혈관이 수축되면 오히려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미리 방지하는 거였죠. 발한 패턴 분석은 더욱 세밀했어요. 환자마다 땀을 흘리는 방식이 다른데 이마, 겨드랑이, 손바닥 등 각 부위별로 발한량을 측정해서 개별적인 습도 조절을 해주고 있었어요. 어떤 환자는 건조한 환경을 필요로 하고 어떤 환자는 적절한 습도가 필요하다는 걸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어제 제가 실수한 부분을 떠올렸어요. 너무 성급하게 체온을 낮추려고 했던 거죠. 만약 이런 시스템이 있었다면 환자의 미세한 생체 변화를 미리 감지해서 제가 실수하기 전에 경고해줬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들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예측 알고리즘이었어요. 현재 환자의 상태 데이터를 바탕으로 앞으로 30분, 1시간, 2시간 후 환자가 어떻게 변할지 확률적으로 계산해주는 거였어요. 치료가 아니라 완전히 예방의 개념이었죠. 화면에 표시되는 그래프를 보니 정말 복잡한 계산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수백 개의 변수들이 동시에 고려되고 있었거든요. 환자의 나이, 체중, 기존 병력은 물론이고 현재 스트레스 수준, 수분 손실 정도, 심지어 주변 환경까지 모든 걸 종합해서 분석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의료진이 봐야 할 정보는 정말 간단 명료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복잡한 데이터는 모두 뒤에 숨겨두고 핵심적인 치료 가이드만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죠. 사용자 친화적인 설계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아시아팀 의사가 저에게 말했어요. 의사는 진단과 치료 결정에만 집중하면 되고 나머지는 모두 시스템이 알아서 처리한다고 하더라고요. 의료진의 피로도를 크게 줄여준다는 설명이었어요. 실제로 아시아팀 의료진들을 보니 다른 팀보다 훨씬 여유로워 보였어요.
같은 시간 일해도 덜 지쳐 보였거든요. 환자 차트 작성이나 데이터 기록 같은 부수적인 업무에 시간을 뺏기지 않으니까 온전히 환자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거죠. 환자 데이터도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저장되고 있었어요. 의료진이 별도로 기록할 필요가 없었죠. 모든 치료 과정이 시간순으로 자동 기록되어서 나중에 분석하거나 다른 의료진과 공유할 때도 편리했어요. 더 놀라운 건 학습 기능이었어요. 치료 결과를 분석해서 시스템 자체가 계속 업그레이드 되고 있었거든요. 같은 증상의 환자라도 이전 치료 경험을 바탕으로 더 효과적인 방법을 제안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의료 장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이라는 걸 말이에요. 의사의 경험과 직감에만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결합된 시스템 의학으로의 전환이었어요. 김수진이 저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기술은 도구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환자를 살리려는 마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의료진의 따뜻한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말이에요. 폭염 참사 대응이 일주일 만에 마무리되고 국제의료기구 본부에서 성과 발표회가 열렸어요. 제네바에 있는 본부 대회의실에 각국 대표들이 모였죠. 평소 같으면 설레는 자리였겠지만 이번에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독일 팀장, 프랑스 팀 책임자,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 의료진들까지. 모두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앉아 있었죠. 아시아 팀도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발표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솔직하게 말할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둘러댈 것인가. 제 팀의 성과를 최대한 부각시키고 아시아 팀은 적당히 언급하고 넘어가는 게 정치적으로는 현명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김수진과 나눈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진정한 의료진이라면 정직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아시아 팀의 성과는 정말 인정받을 만한 것이었으니까요. 회의가 시작되고 각국 대표들의 발표가 이어졌어요. 독일 팀은 자신들의 체계적인 매뉴얼을 자랑했고 프랑스 팀은 신속한 초기 대응을 강조했죠. 이탈리아 팀도 효율적인 환자 분류 시스템을 내세웠어요. 모두들 자신들의 성과를 최대한 부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도 화려하게 만들었고 통계 자료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서 발표했죠. 정치적인 성격이 강한 자리라는 걸 새삼 느꼈어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되었어요. 연단에 올라서자 수십 개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죠. 언론진들도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었어요.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발표를 시작했어요. 먼저 전체적인 상황 개요와 각 팀의 기본적인 역할 분담에 대해 설명했죠.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제시하면서 최대한 공정하게 서술하려고 노력했어요. 중간 부분에서는 각 팀의 성과를 언급했어요. 독일 팀의 체계적인 접근, 프랑스 팀의 신속한 대응, 이탈리아 팀의 효율적인 시스템까지 모두 공정하게 평가했죠. 회의장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하지만 이번 참사 대응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효과적인 성과를 보인 것은 아시아 기술팀입니다. 그 순간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들의 스마트 냉각 의료 시스템은 이번 현장에서 가장 높은 생존율을 기록했습니다. 단순한 기술적 우수성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을 제시했어요. 구체적인 수치를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생존율 98%, 평균 회복 시간 기존 대비 40% 단축, 합병증 발생률 거의 제로에 가까운 수준까지. 데이터는 절대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그때서야 회의장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놀라워하는 반응들이었죠. 독일 팀장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고 프랑스 대표도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어요. 예상하지 못한 발언이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인 고백도 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했죠. 서구 의학의 우월성을 당연하게 여겼고 다른 지역의 기술을 과소평가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실제 결과를 보고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다고 덧붙였어요. 진정한 의료 혁신이 어디서 나올 수 있는지, 겸손함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고 했죠.
발표가 끝나고 언론 인터뷰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 기자들이 제 발언에 대해 질문했는데 그중 한 기자가 특별한 질문을 했어요. 개인적으로 아시아 기술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고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 질문을 받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사실 저에게는 말하고 싶지 않았던 아픈 과거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자리에서 정직하게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잠시 침묵을 지킨 후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제 동생이 10년 전 태국에서 의료 봉사 활동 중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현지 의료진의 잘못된 냉각 대응 때문이었어요. 그 일 이후로 아시아 지역 의료 기술에 대한 불신이 생겼던 것 같아요. 동생 마이클은 저보다 3살 어렸어요. 의대를 갓 졸업하고 세상을 구하겠다는 꿈에 부풀어 태국 오지로 의료 봉사를 떠났죠. 정말 순수하고 열정적인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댕기열에 걸렸는데 현지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어요. 특히 고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뇌 손상까지 생겼고 결국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때 저는 정말 분노했어요. 왜 제대로 된 의료시설이 없는 곳에 갔는지, 왜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빨리 이송하지 않았는지 후회와 원망이 컸죠. 동생의 죽음 이후로 저는 아시아 지역의 의료기술을 극도로 불신하게 되었어요. 선입견이라는 걸 알면서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아시아팀을 보자마자 부정적인 생각부터 들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기술과 의료 수준은 지역이나 국가로 판단할 수 없다는 걸 배웠죠. 개별적인 역량과 노력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특히 김수진과의 만남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했어요. 동생을 잃었을 때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준 건 서구 동료들이 아니라 아시아의 간호사였거든요. 진정한 의료진의 마음은 국경을 초월한다는 걸 느꼈어요. 기자가 추가 질문을 했어요. 그럼 이제는 아시아 의료 기술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혁신적인 접근법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많아요. 아시아팀의 스마트 시스템을 보면서 느낀 건 그들이 기술 개발에 임하는 철학이 다르다는 거였어요. 단순히 기존 방식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었거든요. 환자 중심적 사고도 인상적이었어요. 의료진의 편의나 시스템의 효율성보다는 환자에게 최선이 무엇인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었어요. 그런 철학이 기술에도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었죠. 또 다른 기자가 물어봤어요. 앞으로 국제의료협력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역할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주저없이 답했어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그런 역량을 충분히 보여줬거든요. 인터뷰를 마치고 나서 저는 정말 홀가분한 기분이었어요. 오랫동안 마음속에 쌓여있던 편견과 아픔을 털어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진실을 말할 수 있어서 의료진으로서의 양심도 지킬 수 있었고요. 발표회가 끝나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번 경험이 제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새삼 깨달았거든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본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경험한 거였어요. 런던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한 일은 아시아팀의 스마트 냉각 시스템에 대한 연구 논문을 쓰는 것이었어요. 국제의학저널의 발표에서 더 많은 의료진들이 이 혁신적인 기술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싶었거든요. 논문을 쓰면서 그날의 기억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봤어요. 처음 아시아팀을 봤을 때의 오만한 시선, 그들의 조용하지만 확실한 준비 과정, 그리고 놀라운 결과까지. 모든 과정이 저에게는 값진 교훈이었어요. 특히 그들의 겸손한 자세가 계속 생각났어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도 결코 자랑하거나 다른 팀을 깎아내리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으면 언제든 협력하겠다는 자세를 보였죠. 논문이 완성되고 저널에 게재되자 의료계에서 큰 반향이 일었어요. 많은 의료진들이 아시아의 스마트 의료 시스템에 관심을 보였고 기술 도입 문의도 쏟아졌어요. 저는 그런 반응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몇 달 후 김수진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손으로 정성스럽게 쓴 편지였는데 제가 발표회에서 한 말들이 자신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언제든 런던에 오시면 환영한다는 따뜻한 초대의 말도 있었어요. 저도 김수진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그날 밤 저를 위로해줬던 것에 대한 감사 인사와 함께 제가 얼마나 많은 걸 배웠는지를 적었죠. 마지막 문장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조용했지만 가장 정밀했던 당신들. 저는 그날 진정한 의료 정신이 무엇인지 다시 배웠습니다. 기술의 우수성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환자를 향한 진심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 후로 저는 다른 나라 의료진들과 협력할 때 훨씬 열린 마음으로 임하게 되었어요. 선입견 없이 그들의 방식을 배우려고 노력했고 실제로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어요. 최근에는 아시아 지역과의 의료기술 교류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하고 있어요. 서구 의학의 체계성과 아시아 기술의 혁신성을 결합한다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거든요. 동료들에게도 그날의 경험을 자주 이야기해줘요. 편견이 얼마나 위험한지, 겸손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죠. 특히 젊은 의료진들에게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배우라고 조언해요. 그날 중동 사막에서 만난 아시아팀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조용하지만 확실한 준비, 화려하지 않지만 효과적인 기술, 겸손하지만 프로페셔널한 자세까지. 모든 게 저에게는 배움이었어요. 김수진이 그날 밤 해준 말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어요. 완벽한 의사는 없지만 계속 배우고 노력하는 의사는 있다고 했던 그 말이요. 저는 앞으로도 그런 의사가 되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시작이기도 해요. 국경을 넘나드는 의료 협력, 편견 없는 기술 교류, 그리고 환자를 위한 진정한 의료 정신까지. 그날의 경험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밑거름이 되고 있거든요.